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오늘 9시 반하고 11시 30분에 이제 설교를 해주신 활동명 춘풍,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쓰고 계시고 이제 박신원 실장님께서 오후에 성평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 앞에 이렇게 나오시게 될 때 큰 박수와 환영의 인사 우리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신원 실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네. 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담론 자체는 되게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나답게 혹은 살아갈 수 있고 상대를 상대답게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이 조직에서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목사로 이제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을 때 나와 혹은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어느 순간은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나와 또는 저희 기반센에서 실장님으로 불릴 때 나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슬리퍼 끌고 다니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단순히 겉모습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생각하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적인 생각, 예측하는 편견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다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무엇일까요? 나무꾼? 나무, 남자. 되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평등에서 이야기할 때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도 나무이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출발하죠. 어른이 나무라면 아이도 나무이고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 다른 이름의 나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그리고 동등하게 자기 실현의 권리와 가치를 가진 똑같은 나무이다 라는 것들이 성평등에서 전해지는 기본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나온 2015년대쯤 미국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한 뉴스예요. 한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이렇게 장난감을 던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하던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우니까 이 아이를 치료하면서 그 친구가 너를 너무 좋아했나 보다. 좋아해서 인형을 던진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그 아이의 엄마가 SNS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을까요? 당신이 한 메시지는 그냥 이 아이를 위로하고 싶어서 많이 우니까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다시 그 어린이집에 돌아갔을 때도 그 친구와 잘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한 메시지는 좋아하는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당신은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잊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지적했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들은 말 아닙니까? 이제 제가 어디 가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고무줄을 하면 누군가 고무줄을 끊고 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당기고 이러면 어른들이 다 너 좋아해서 그러나 보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도 그런 걸 안 했을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미화해서 설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만약에 여학생이 남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들추거나 그렇게 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애가 드세가지고 억세가지고 그렇다라는 성별에 따라 이중된 평가와 이중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요즘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요즘 누가 그런 말 해요. 하면 너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폭력은 나쁜 거야. 누구에게라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누군가가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걔가 너를 좋아해서 그랬나 보다. 네가 좀 애교도 떨고 평소에 좀 잘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해요. 이런 말과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무의식적인 말들, 이 안에 어떠한 편견이 담겨 있는가, 혹은 어떠한 세상의 통념이 담겨 있는가, 이 말이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누군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성찰과 인식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왜 불편하다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겨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강의를 무척 재밌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재밌게 해야 될 텐데, 네,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친밀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특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죠. 결국 교회는 관계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하고 따르는 그 요소 중에 성도의 교제는 신앙인의 덕목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특히 신앙하고 있는 말씀 중에 성경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계속해서 집약해 간다면 결국 어떤 단어가 핵심으로 남을까요? 사랑이겠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증거가 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암논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불쾌감이나 불편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건가? 에 대한 것은 없이 무조건 사랑해라는 너무 결과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우리는 친밀하지. 친밀하면 어깨동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야, 친밀하지. 네 주머니에 있는 것도 말없이 쓰고,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이 사람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친밀하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결국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를 침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제가 어디든 강의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저희 활동가들은 이제 그만 좀 부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배운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이거 다 어르신들만 아시던데 젊은 세대도 아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경계 전문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좀 나를 막다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자, 하나님의 길은 이거야. 일로 가. 이걸 해. 이렇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내 신앙에서 주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늘 초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셨고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내 자발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내려놓게 하셨던 분이시죠.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에게 굴종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쁘게 주님을 따르게 주님은 언제나 초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존중해 주셨던 거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친밀함을 연습해 갈 건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곳이죠. 갈퉁이라는 그 노르웨이의 유명한 평화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디든 강의 가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폭력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너무 평화로운 교회예요. 강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직접적인 폭력은 전쟁이나 성폭력처럼 물리적인 어떤 폭력, 눈에 보이는 강력한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소극적인 평화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아이들 학대당한 아이들 가면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난 때리지 않았는데 손을 갖다 대면 어떤가요? 위축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무서워하죠.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 위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 혹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힘과 어려움과 배고픔을 겪는 상황, 이 모든 것도 간접적인 폭력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는 구조적인 문화적인 폭력도 없는 상태, 모두가 위협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자기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의 상태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이다라고 갈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안전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성폭력 없으면 안전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폭력만 없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폭력만 없으면 안전한 교회가 될까요? 네, 물론 소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매일매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야 된다면 혹시 오늘 내가 뭔가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까 봐 매번 뭔가를 가리고 휴지로 맨날 막고 막 이렇게 주위를 살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과연 평화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면 좋겠어 라고 헤어짐을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혹은 어떤 두려워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평화는 문화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혹은 적극적인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화시키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점 강의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심각해지시는데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성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경계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계가 눈에 보이는 경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문을 쾅쾅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고 어느 날부터. 문을 닫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를 짓는 거죠. 여기는 내 공간, 나만이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고 하면서 엄마와의 교류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자기 통제를 배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하철 의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아무 데나 앉겠죠. 두 번째 온 사람은 어디 앉을까요? 반대편에 앉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도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있다가 어느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이 그만라고 외치는 부담스러워요. 더 이상은 부담스러워요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벽이 있기도 하고 담장에 울타리가 있기도 해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나의 영역과 나의 결정 권리 안에 있어라고 경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으로 경계라는 개념, 거리라는 개념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배웠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통치하는 곳이야. 여기까지는 너네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야. 우리가 서로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의를 열어서 조율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류하고 소통할 건지 논의를 하겠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6개월에서 한 12개월 되면 그 분리불안을 겪죠. 엄마하고 내가 한 몸인 줄 아이가 생각하다가 이제 나라는 객체를 인지하고 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타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혹은 마음에 있어서도 제가 오늘 처음 만난 분한테 아까 저는 간사님한테 전화번호 제가 알려달라 그랬다가 네. 근데 심리적으로도 몇 살이에요?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어떻게 낳을 거야? 이런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건 내 심리 정서적인 경계들을 침범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네. 이 경계가 지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그 각자로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가 있어서 모든 존재의 가치는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이러한 가치가 당신은 장애가 있으니까 한 0.8쯤 가치를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남성이고 여성인데 여성은 한 0.7쯤 가지겠습니다. 남성이 1이라면 혹은 당신은 나이가 어리니 1에 비해서 한 0.6쯤 가치를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외국에서 이주해 오셨으니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없죠. 모두가 다 1대1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내 가치에 따라 이 내 몸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몸과 나의 결정과 나의 권리는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는 신체적인 결정도 포함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아까 저희 딸이 문을 여는 것처럼 문을 열어서 이 사람과 친밀함을 나누고 싶고 혹은 내가 오늘은 누군가가 아니라 문을 닫고 나로서 나의 존재를 통제하고 싶다면 그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고 내 마음에 따라 내 몸에 대한 경계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넘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부동산에 가는 거니까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 노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죠. 나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우리 인사해도 될까?
네. 하면 오케이 나 좋아 혹은 나 이렇게는 좀 불편한데 오늘은 멀리서 고개를 숙이는 걸로 인사하면 어때? 라고 조율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넘는 소통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단순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만 인사, 물론 익숙하신 분이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왜 그럴까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에 대한 조심성도 있을 거고 혹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거리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 혹은 우리 조직 내 문화 안에서 우리 교회는 원래 교회마다 꼭 담임 목사님하고 이거 악수를 해야지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하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 오면 빨리 이쪽으로 피해 가야 돼. 될 수 있으면 옆문으로 나가. 이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직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이것이 당연시 되어져서 문화처럼 이루어져 가는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처럼 통용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도 되게 주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로서 나의 결정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야 목사님이 악수하자 그러는데 어디 감히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가? 그런 소통이 가능한 문화와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사람이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나 이거 넘을게 라고 한다면 이 생지가 잠깐만요 저 이거 불편해서 싫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힘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동의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혹은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엇이 힘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성폭력이라고 하면 모두가 되게 성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자극적이고 굉장히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힘이 어떻게 동의 없이 폭력이 되어서 사용되는가 일방적으로 사용되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근데 교회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사랑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는 자기의 입장에서 늘 서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인지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주민 여성들 상담하는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 후엉양 또 뭐 저기 중국 동포 뭐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호주에 가니까 제가 이주민 여성이 되었잖아요.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했던 것들 와 한국말 잘한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너 영어 잘한다 굉장히 언어로 인해서 나를 되게 유아로 다루고 유아처럼 다루고 그 안에서 늘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이렇게 미숙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느끼고 나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주민이 아닌 그 네이티브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때서야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주민 상담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이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됐던 거죠.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류 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서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힘의 차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노른자와 흰자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언급했었죠. 내가 사는 지역 그것이 사실은 단지 내가 거주한다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힘의 요소로 많이 작용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동등하게 대화하고 수평적으로 동의를 얻고 평등한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예민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힘이 될까요? 지위와 역할에 따른 권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 오늘 앉아 있는데 제가 간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일어나시죠. 왜 일어나실까요? 제가 힘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에 너무 순종적으로 바로 일어나시려고 하시죠. 제가 이 높은 단상에 서서 훨씬 더 힘을 가진,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모습이 암논처럼 사랑한다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이 사람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저희가 작년에 성폭력 상담 통계를 냈더니 가해자의 70%가 가깝 60%가 넘게가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만큼 목사가 다 나쁜 사람이야, 성적으로 문제 있는 가해자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저도 10년 넘게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목사가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다 팔짱 끼세요. 그때부터 강의를 이렇게 곁눈질로 보시면서 목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개척교회 하면서. 그분은 경제적으로는 분명 약자시죠.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권에서 목사들은 계약서 없이 1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그 비정규 노동자로서의 삶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약자지만 물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영향력과 결정력은 분명 강자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세심화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게 나이에 따른 권력. 나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저희 아이가 고3인데요. 야, 수학은 일단 정석을 펴. 하면 정석을 일단 수학 수투를 다 떼야 돼. 그 사람이 다 거기에 다 있어. 이러면 저희 딸이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요즘은 유형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게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꼰대님은 잠깐 라고 하면서 더 젊은 사람들이 나이를 많은 사람들을 차별적 구조 안에서 배제되고 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과정도 있는 거죠. 우리의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누가 더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해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어떤 더 내가 힘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점령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성별 권력입니다. 성별 권력 이야기하면 되게 억울해하세요. 남자분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서 내가 설거지도 하라 그러면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오라 그러면 버리고 내가 더 힘든데 내가 권력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그 규정과 조직 안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많이 배제되고 차별되어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위원장님 나오셔서 광고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성 위원장님이. 제가 어느 교회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하러 올라가는데 저보고 여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하래요. 여성은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뿐만 아니라 그곳은 장로도 될 수 없고 임시직만 맡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남성과 여성이 있자는 무슨 말이야. 여성도 여전도회 회장하고 다 한단 말이야. 하지만 교회의 결정적인 구조의 사업과 재정과 예산을 계획할 때는 남성들만 모여서 바자회를 하고 이번 달 식단을 모이는 결정을 하는 것들은 여성들이 그 역할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여성의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베개송사라고 하죠. 집에서 남편을 장로 만들어서 장로를 통해서 뒤에서 정치하는 거야. 이렇게 여성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혹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남자분이신데 교회에서 주방봉사를 너무 하고 싶으시대요.
주방 봉사를 들어갈 때마다 권사님들이나 거기서 일하신 집사님들이 본인을 굉장히 유희거리처럼 아유 모두 잘하네라고 하면서 아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는 식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고 이는 차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끝까지 그 안에서 평등을 본인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 주방의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싱크대 높이가 남성들이 훨씬 더 불리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여성 키에 평균 키에 160 정도의 여성 키에 맞춰서 싱크대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이것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야라고 그 구조가 맞춰져 있어서 남성은 훨씬 더 불리하고 허리도 아프고 유희거리가 되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성평등을 이뤄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는 예인교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어린이 부서 선생님이 잘해, 잘 어울려. 혹은 요리를 더 잘하잖아. 힘쓰는 거는 남자가 해야지. 제가 저희 남편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물은 주로 제가 나릅니다. 집에서.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별에 따른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평등은 혹시 여자 편 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남성들 사이에서 되게 힘의 경쟁이 붙죠. 센 놈이 살아나가. 좀 남자는 좀 싸울 줄도 알아야 돼. 좀 이길 줄도 알아야지. 조금만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민감한 부분이 보이면 굉장히 공격거리가 되죠. 혹은 또 다른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능력 있어야 돼. 돈 벌어와야 돼. 라고 하면서 사회적 무게감을 더 많이 주하기도 하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남성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슬프면 우셔야 해요. 그래야 우울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화, 여성화 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회에서는 학력 자체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돈이 엄청난 권력이죠. 돈 자체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 외모도 경쟁력이다. 네, 외모, 장애, 출신, 국적 여러 가지 것들이 힘의 요소가 돼서 평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쉽게 평등하지 못하면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기면 누군가는 힘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은 언제든지 폭력으로 어쩌면 차별 그 자체도 이미 폭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좀 칭찬하고 싶어서 어떤 말 좀 했더니 성희롱이라고 그러고 아유 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이렇게 다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는 내가 농담이었어. 근데 농담은 보통 그렇죠. 권력자의 스몰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농담을 던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 굉장히 위협을 실제로 그것이 폭력이 아니더라도 위협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견 없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잖아? 나는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라고 내 생각을 고정화시키기보다 나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절대 안 변하겠어. 내가 너를 설득시키겠어 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의 과정을 겪어왔고 너는 저런 삶의 과정을 겪어온 너와 내가 만났으니 나는 너에게서 너를 배우고 당신은 나에게서 나를 배우길 바란다 라는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가장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겠죠. 어쩌면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와 비슷하겠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질문하는 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거 괜찮을까요? 계속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이든 동의를 구하는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서로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아까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를 이해하게 하고 함께로서 기능하지만 각자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중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에 노출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누군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왜냐하면 나는 혼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폭력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로서 충분히 나을 수 있고 독립적일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연합해서 맞출 수 있는 그 과정을 균형 맞추는 사람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계 체크리스트를 한 부씩 드렸거든요. 아마 전도사님이 이제 나눠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법, 조심해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경계는 저도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장에는 신체적인 경계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좀 오징어 머리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데요. 평상시 가족과 있을 때 내 몸에 누구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딘가 동그라미 해보시고, 혹은 이쪽은 좀 친한 사람만 접촉할 수 있어, 혹은 이쪽은 아무도 만질 수 없어 라는 내 몸에 경계가 있다면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1번은 평상시 가족들과 있을 때 내가 편안한 상태일 때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몸이 피곤해, 마음이 힘들어, 이럴 때 가족과 있을 때 이때는 누구든 접촉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접촉할 수 없겠어. 세 번째는 오늘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가.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면 어디까지 접촉하며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나는 불편해하지 않을까. 너무 고민하시지 않고 쓱쓱 생각하시는 대로 쓰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내 신체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의 내 신체의 경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 경계는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겠구나 하시고, 뒷장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한 번 있어요. 경계를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가볍게, 아, 나는 맞는 것 같아. 괜찮으시면 그 경계 앞에 그냥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거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면 동그라미, 불편하다면 체크. 네, 이게 가족들마다도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은 샤워하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는 가족들도 있고, 혹은 속옷만, 우리 아버지는 늘 사각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라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친밀함이나 노출이 많은 가족도 있고, 혹은 그런 거 전혀 없어, 옷 다 입고 우리는 전혀 내 속살을 보여주지 않아, 가족이라도 하는 가족들도, 목욕도 심지어 같이 하지 않아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를 체크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경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저 사람의 경계를 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무 안 진지해지셔도 돼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평상시 가족과 있을 때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나는 다 만져도 된다. 가족은 한 군데 빼고, 네. 또 될 수 있으면 성기를 빼고는 거의 다 가족은 괜찮다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좀 몸이 피곤해요. 그럴 때는 어떠세요? 안 되신대요. 전혀 아무데도 손도 손도 안 되는데요. 나를 터치하지 마라. 가만히 나를 냅둬라. 네, 섭섭하네요. 가족이라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럴 때 내 심리상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이번에는 상대가 바뀌어요. 오늘 교회 오랜만에 누구 만났어요. 집사님 하면서 만져서는 안 될 부분. 어떤 분이 제가 만나봤더니 손만 이렇게 칠했더라고요. 손만 만지세요. 이렇게. 여러분 어떠신가요? 서로 옆에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만이 여기도 많으시군요. 네, 될 수 있으면 손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분 어깨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과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만약에 받는다면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머리, 손. 네. 실제로 저희 성폭력 사건 중에 안수 기도에서 성추행으로 이제 제보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니 몸에 대고 기도하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경계가 그러면 어디까지 괜찮은 거지? 본인이 계속 그러다가 속옷 안으로도 손이 들어오고 다른 더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라고 한참 고민하시다가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은연중에.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생각도 아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행위처럼 기도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권력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내 경계를 넘는 일이다. 이것은 나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야겠죠. 또 이것들을 할 때 어디 하냐면 청년부에서 수련회 갈 때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서로 스킨십이 어디까지 괜찮을까? 게임을 할 때는 어디까지? 물놀이를 할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할 때는 어디까지? 굉장히 수련회에 다녀와서 이것들이 성추행이나 혹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불쾌한 농담과 성희롱적인 농담을 했는데 이것들이 은연중적 공동체의 역할인 것처럼 해서 성적 경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불쾌감이 온다. 혹은 그때 불편감이 온다라고 이제 서로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것들이 우리는 서로 어떤가 나를 확인하고 또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디까지인가 서로를 확인해야 서로가 합의하에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교제를 해갈 수 있겠다라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편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리적 경계, 가족이 내 방에 노크 없이 들어왔다. 불편하신 분. 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이 있나 한번 보세요. 네. 저희 집은 그럴 줄 알고 문을 없앴어요. 근데, 자, 그러면 안 되죠. 내 방의 문이 중요하죠. 가족이 내 방에 노크 없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경계 침범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이 내가 핸드폰을 하는데 옆에서 내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내 경계가 침범했다고 느끼시는 분. 자, 교회 사람 갑자기 볼펜 필요하네 라고 내 가방을 열어서 내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서 왔다. 네, 경계가 침범했다고 느끼시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애인이 상의 없이 데리러 왔다. 생각보다 애인이 왔는데 왜 싫어? 깜짝 서프라이즈인데 그게 아니고 나의 어떤 통제권을 넘어나서 경계가 침범됐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적인 경계 보겠습니다. 애인이 혹은 배우자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볼뽀뽀를 했다. 경계가 침범했다고 느끼시는.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불쾌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한다. 네. 제가 어디 갔는데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전도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굉장히 친밀해져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시니까 권사님
하고 이렇게 어깨를 감싸는데 권사님이 너무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신대요. 굉장히 아유 내 아들 같아라고 유아적으로 다루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또 남성이 소수자의 위치에 임하기 때문에 성희롱에 노출되고 혹은 성추행에 노출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서 내 어깨를 잡았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되는데 뭐 이런 외모에 대한 언급도 있기도 하던데 여튼 모르는 사람은 경계가 훨씬 더 분명해지겠죠. 교회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요즘 일주일간 잘 지냈어 라고 하면서 등을 쓰다듬었다. 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눈치껏 다 해야지. 로맨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안아줘도 될까? 라고 말한다면 그 위로가 훨씬 더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닿을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여기 등 민감한데 이렇게 만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너와 닿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어깨 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교제가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심리적 경계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며 교회 사람이 나의 개인 이야기를 나 없이 서로 나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고 이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람이 나의 결혼 상태를 물어본다. 새신자로 왔는데 결혼하셨어요? 물어본다.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네,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언제 결혼할래도 있을 수 있죠. 언제 결혼해? 이거 명절날도 아닌데 언제 결혼하니? 결혼은 어떻게 됐니? 남자친구랑은 사귀니? 심지어는 성추행 많이 저희가 성희롱으로 보더니 남자친구랑 스킨십 어디까지 했니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교인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혹은 교회 사람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너 예뻐졌다. 저희 교인분들이 저를 두고 사모님이 살을 뺄 수 있나 없느냐 내기를 하셨어요. 그거 어떨까요? 제가 경계를 침범한 걸까요? 아닐까요?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살이 찐 것 같은데, 예뻐진 것 같은데, 눈이 커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경계 침범으로 느낀다. 생각보다 없으시네요. 네. 저희 아는 그 후원자 중에 한 분이 이 청년이 어느 날 뭔가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고 나를 발견하고 싶어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문신을 이렇게 타투를 새겼어요. 그 자매가 피어싱도 하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날 교회에 갔는데 이제 너 단상에 서지 말라고 제안당했대요. 왜?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근데 그 친구가 이게 타투도 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타투로 새기는 굉장히 신실한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제 겉모습으로 그것들이 이제 제한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어디서 나로서 받아들여지고 나로서 하나님을 더 신앙할 수 있는가 되게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이 나와 애인의 스킨십 정도를 물어본다. 네. 자, 디지털 경계도 요즘 많이 화두 중에 하나죠. 가족이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했다. 네, 저희 딸이 제가 사진 찍어서 미리 나한테 검사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하죠. 그래서 요즘은 올리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이 나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태그했다. 네.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르니 또 상황마다 다르니 늘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교회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친구가 교회 단체 채팅방에 보냈다. 사진을. 네. 교회 지인이 내 번호를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 네. 이렇게 사실은 경계는 여기는 4가지 영역이면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다 침범이라고 그러고 다 침해라고 하니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누구든 자기만의 권리로 자기가 결정할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조금 더 존중하는 소통을 하려면 무엇이든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천. 네. 제가 예인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인 교회로 되게 유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논의하시고 회의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평등한 관계,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어떤 것이 힘으로 작용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왕의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평등하지 못하면 수평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면 어떠한 거절 의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잠깐 이렇게 기도해도 돼? 아니요 목사님 저거 불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조율이 되고 같이 존중할 수 있지만 목사님 얘기에 어디 감히 무조건 기도해 준다는데 어디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서는 존중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는 계속 침해와 침탈을 당해야 되는 관계 안에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 딸한테 제가 맨날 정석 수학을 봐라 맨날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제가 40대 여성으로 대학을 나온 여성으로 또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위치와 힘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는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는 부모죠. 부모라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를 대할 때도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경계를 침범한 건 없나? 부모로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과 경계를 침범해서 내 욕망으로 이 사람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내가 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없는가?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몇 세의 나이로 어느 때의 성별로 어느 위치와 어느 지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든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막 그 권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맞다. 하지만 그분들이 각각 개 교회로 돌아가서 전도사로서 부서의 리더가 됐을 때 당신은 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자기는 늘 그 교수와의 관계에서의 약자의 관계에서만 늘 자기를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권력과 힘은 늘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위치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게 힘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예민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되게 저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 나다워지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서울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엄마랑만 통화하면 저도 모르게 자꾸 사투리가 나오죠. 저 경상도 사람인데 엄마 이렇게 자꾸 엄마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문화가 작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전라도로 결혼을 했습니다. 전라도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엄마 이렇게 하다가 명절에 전라도에 가면은 거시기에 익숙해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 문화와 특히 선거철 되면 아슬아슬하게 줄 타는 것처럼 그 안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오가면서 잘 이 경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는 문화, 암묵적인 합의, 인사처럼 나누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만나면 뭐라고 많이 인사하세요? 어느 공동체는 야, 너 예쁘다. 이게 너무 공동체 인사말처럼 너 예쁘다. 그러면 안 예쁜 사람은요? 인사 안 하면 안 예쁜 건가요? 모두 다 예쁘다고 하죠. 근데 누군가는 너 섹시한데 너 오늘 목소리가 어느 섹시한 가수 같아 라고 서로 웃고 즐기면서 희롱하는 분위기가 조직 문화처럼 인사처럼 자리 잡힌 곳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차별과 여러 가지 불평등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문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이거 끝나고 한 개 남았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멈추고 사과합니다. 네, 제가 교육을 가면 거절하는 연습을 서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분은 무조건 거절만 하세요. 이분은 무조건 부탁만 하세요. 5분 지나면 거절받은 분이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학당에 막 그런 것도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해라. 골키퍼 없다고 골 안 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꿈나무 스토커를 키웁니다. 거절하면 거절을 수용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 방법들을 서로 합의해서 찾아내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상대가 나 이거 불편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러면 안 불편한 방법이 있을까? 혹은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 라고 다른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가 오케이 하는 것이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서로 의사 예스와 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인가? 네, 누군가가 no means no.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반주자고 하는데 찬양 반주 제가 이번 주는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번, 100번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이제 다르거든요.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당신의 노는 노가 아니다. 예스가 나올 때까지 파는 끈질긴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고민하게 하고 또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청년들 연애 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수용하는 것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문제들이 늘 일어나고 서로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너무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연애 시작만 다들 집중하지 헤어짐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서로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설게 생각.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너무 편안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여기에 여자가 못 올라가게 단상에 여자가 못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교회라면 그게 당연한가? 라고 다시 낯설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느 교회 갔더니 여성은 드럼 찬양은 봉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게 당연한가? 여성은 피아노만 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가? 여성은 교회 정책을 하는 회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게 당연한가? 남성은 늘 무거운 걸 짐을 옮겨야 되는 자 형제분들 오세요. 그게 당연한가?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혹은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서 그게 과연 당연한가? 낯설면 어떨까라는 낯선 감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자두야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저희가 많이 봤는데 자두야 애니메이션에 그 자두한테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니?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야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방송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저도 막 입술 좀 바르고 다녀. 막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 건네는 인사.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실제로 자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칭찬을 한번 나눠보세요 했더니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어머 오늘 너무 멋지세요. 오늘 너무 화사해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외모에 대한 언급 빼고 외모에 대한 칭찬 빼고 서로 인사를 나눠봅시다 했더니 어떤 인사를 나눴을까요? 어떤 인사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모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되는 말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의 칭찬과 서로의 존재를 높여주고자 하는 방식이 너무 빈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찾자. 외모에 대한 칭찬이 나쁜가요?
라고 어떤 분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시더라고요. 항의하셨는데 요즘 게말라 인간이라고 아세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게말라 인간이라고 38kg가 안 되는 몸무게가 되게 지향점 중에 하나예요. 그 게말라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의 몸을 가학적으로 다루는지 모릅니다. 남자한테는 키가 몇이야? 키라는 스트레스가 엄청 스트레스죠. 그래서 무리하게 뼈를 잘라서 키를 키우는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얼굴을 고쳐야 되고 외모로 평가받아야 되고 외모가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굳이 외모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야 될까?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세상의 이런 기준 가운데 다른 가치와 다른 것으로 너를 실현할 수 있는 지향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칭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경우 외모에 대한 칭찬은 성희롱적인 것들로 이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너 오늘 되게 예쁜데? 오늘 섹시한데? 오늘 데이트 있어? 남자친구 만나? 좋은 일 있나 보지? 야, 나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외모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 우리의 그 말들을 좀 개발하자. 아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되게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다는 것은 당장 막 성폭력을 하겠다는 가해자들이 막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말들 속에 계속 노출되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평가받는 것 같고 그 안에 재단화되는 것 같고 나는 게말라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지향에 맞춘 칭찬들이 계속 오가면서 나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 내가 나일 수가 없다. 나라는 또 다른 나로 살다가 교회에 가면 또 다른 얼굴을 나는 써고 꾸며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안전하지 못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나로서 모두가 기능하고 있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역할은 없는가? 좀 낯설게 보는 훈련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낯설게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부드럽다, 예민하다, 소극적이다, 얌전하다, 약하다, 따뜻하다. 자, 여성 앞에 그러면 제가 모든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서 낯설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여자는 부드럽다. 모든 여자는 예민하다. 모든 여자는 소극적이다. 모든 여자는 얌전하다. 막 아닌 사람들 떠오르시죠? 네. 말은 못하지만 모든 여자는 약하다. 모든 여자는 따뜻하다. 네. 모든 여자는 감정적이다. 네. 모든이란 말을 붙이면서 여자의 특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획일화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으로 대표되는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둔감하다, 냉정하다, 적극적이다, 강하다, 이성적이다. 모든 붙여볼까요? 모든 남성은 둔감하다. 되게 세심하고 예민한 분들 계시죠? 제가 오늘 식사하는데 미리 이렇게 냅킨을 접어가지고 딱 이렇게 옆에 딱 놔주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남성은 적극적이다. 그렇지 않죠? 모든 남성은 강하다. 모든 남성은 이성적이다. 모든 남성은 냉정하다. 모든이란 말을 붙이면서 이 단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가지는 편견이 그 사람을 재단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낯설게 다시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살아온 삶, 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 이 사람이 만나온 사람들, 이 사람이 경험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몸을 이렇게 푸시고 네, 테이블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세로줄과 가로줄과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세요? 네, 세로줄이 훨씬 길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의도가 읽히시죠? 어떨까요, 실제로? 똑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라는 걸 아는데도 세로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자로 재봤어요. 근데도 진짜 세로와 가로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인식이 세로줄이 계속 길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생각보다 편견은 힘이 셉니다.
여자가 요리를 잘할 거야. 여자가 집에서 하는 요리는 잘할 거야.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요리, 요리사가 하는 스시집의 이게 요리사나 이런 부분은 남성이 잘할 거야라는 이중된 편견의 작용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저희 배우자보다 훨씬 힘이 센데도 이런 편견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힘이 셀 거야. 저희 남편이 이게 뚜껑 잘 못 열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다 따주거든요. 네. 그런데 늘 편견은 힘이 세서 성별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젊은 사람이 더 그렇게 하겠지. 혹은 뭐 한국 사람 뭘 해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뭘 더 잘할 거야. 혹은 이 역할은 이 사람이 잘할 거야. 라는 편견의 작용으로 누군가를 재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답게 나는 나답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부터 이 사람을 서로 배워가면 우리의 공동체가 훨씬 더 평화롭게 또는 다채롭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될 것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함이 있을까 해함이 있을까 겁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로서 친교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